언니, 요즘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신사가 어디 있어?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 연금 꼬박꼬박 나오지. 서울이랑 수도권에 아파트가 두 채나 있다는데 뭘 더 고민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성실함은 보증된 거나 마찬가지고. 얼굴만 봐도 젠틀함이 뚝뚝 흐르잖아. 언니 인생에도 이제 볕들 날이 온 거야. 절대로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평생 후회한다니까? 순자의 그 들뜬 목소리가 망설이던 제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 소박한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종교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교회를 나가던 남자가 한 달이 지나자 함께 교회를 가자며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무교였던 저에게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함께 11조를 하자고 강요하고 돌아가신 친정엄마의 기일마저 우상 숭배라며 죽기 살기로 반대하는 그 남자의 광기 앞에 저는 물론 집에 온 딸들까지 충격에 큰 빠졌죠. 하지만 문제는 그의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놓고는 저를 재산이나 탐내는 속물로 몰아세우는 그 비열한 이면에 숨이 막혀왔습니다. 종교를 강요하는 그였지만 그래도 그만큼 진실될 거라는 제 믿음이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당장이라도 이 지옥 같은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제 발목을 잡는 건 언제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었습니다. 엄마가 이제 호강한다고 기뻐하던 아이들에게 60이 넘은 엄마가 또다시 이혼녀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건 죽기보다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자식들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줄까봐 저는 마음속으로 신발끈을 묶었다 풀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몇십 년이 되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주방의 불이 꺼지던 날을 기억합니다. 노름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집을 나간 전 남편과 갈라서고 어린 두 딸을 등에 업고 시작했던 그 작은 백반집은 저의 전부이자 살아있는 지옥이었으며 동시에 유일한 자부심이었어요.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솥에 물을 올리고 하얀 김을 내뿜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그 자욱한 연기 속에서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을 벌고 나중에는 번듯하게 시집 보낼 미천까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뜨겁던 뚝배기들을 전부 차가운 고물상 트럭에 실어 보내야 했어요. 이삿짐 트럭이 아닌 고물상 트럭이 가게 앞에 멈춰 섰을 때 제 심장은 발밑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간 제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무쇠속과 끝부분이 조금씩 금이 간 뚝배기들이 거친 쇠붙이 소리를 내며 트럭 위로 사정없이 던져졌죠. 하나하나가 제 자식 같고 제 분신 같아서 도저히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고물상 아저씨가 무심하게 던지는 솥들이 철판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제 가슴에서도 무언가 툭툭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릇을 비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통째로 덜어내는 것 같아서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리더군요. 가게 셔터를 내리는 마지막 순간 녹슨 쇠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어두컴컴해진 주방 안을 들여다보는데 텅 빈 타일 바닥이 마치 제 노후처럼 보였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고되게 일하느라 마디마디 굵어진 손가락과 끊어질 것 같은 허리뿐이었죠. 이제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나 막막함에 숨이 턱 막혀올 때 저를 구원하듯 나타난 사람이 바로 백반집 단골이었던 동생 순자였습니다. 순자는 구청에서 기간제로 일하며 억척스럽게 사는 아주 밝은 친구였어요. 가게를 정리하고 며칠을 알아 누워 있는 저를 찾아와 등을 찰싹 때리며 말했죠. 언니, 언제까지 방구석에서 곰팡이 필 거야? 이제 밖으로 나가보자니까.
구청에서 공원 관리하는 사람 뽑는데 언니처럼 성실한 사람이 딱이야.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몸도 움직이니 얼마나 좋아? 언니 손맛 좋은 건 알지만 이제는 다른 일도 좀 생각해야지. 순자의 호탕한 목소리에 등 떠밀리듯 저는 난생 처음 이력서라는 것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평생 식당 일만 해온 저에게 이력서 빈칸을 채우는 일은 고시 공부보다 더 어렵더군요. 하지만 운 좋게 한 방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평생 입어본 적 없는 형광색 안전조끼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64살의 나이에 손에는 낡은 집게를 들었죠. 30해 넘게 잡았던 국자 대신 집게를 든 제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초라해 보이던지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을 때 화장실 청소부터 시작하라는 조장의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도 백반집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살던 세월이 무색하게 저는 이제 누군가 어질러 놓은 오물을 닦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공원 구석구석을 돌며 잡초를 뽑고 쓰레기를 줍는 일은 주방 일보다 더한 인내심을 요구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땅만 바라보며 잡초를 뜯어내는데 자꾸만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모자를 최대한 푹 눌러쓰게 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오랫동안 제 식당을 찾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운동복 차림으로 지나가며 저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어머나, 이게 누구야? 백반집 사장님 아니세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셨어? 어머, 가게 접으시더니 고생이 많으시네. 동정 섞인 그 말투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리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죠. 목소리는 파르르 떨려 나오고 시선은 갈 곳을 잃어 땅바닥에 흙먼지만 헤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담담한 척 고개를 들고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아니에요. 집에 가만히 있으니 몸이 쑤셔서요.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 삼아 하는 건데 얼마나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돈도 벌고 산책도 하니 일석이조죠 뭐. 그렇게 말하며 황급히 돌아섰지만 속으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인생 참 덧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작은 백반집이었어도 사장은 간대였고 푸석푸석한 얼굴에 형광조끼를 걸친 초라한 노인이 된 것 같더군요.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 두 딸을 당당하게 키워냈던 그 강인함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거친 손마디에 낀 흙대를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가운 수돗물로 얼굴을 거칠게 씻어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영수가 부끄러워할 것 없다. 남의 돈 훔치는 것도 아닌데 왜 고개를 못 들어. 기운 내자.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 듯 속삭이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평생 남들에게는 영양가 넘치는 백반을 차려줬으면서 정작 제 입에 들어가는 건 찬밥에 짠지 몇 조각뿐이었죠. 그때 옆에서 함께 잡초를 뽑던 순자가 다가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언니, 왜 그렇게 힘이 없어? 기운 좀 내. 처음이라 그렇지 일주일만 지나봐. 여기가 천국이라니까. 주방 불 앞에 서서 발 동동 구르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지 않아? 순자의 쾌활한 목소리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공원 구석구석에 핀 잡초들을 골라내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땅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호미질을 하다 보니 제 인생도 이 잡초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뽑아내도 다시 자라나는 시련들, 그리고 그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기어이 뿌리를 내린 제 삶의 궤적들 말입니다. 그렇게 한참을 일하다
어딘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땀에 젖은 제 흰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나무들 사이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아름답더군요. 평생 불 앞에 서서 사계절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64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 제가 제 자신에게는 참 모질게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딸들이 이제는 제발 좀 쉬라고 자기들이 용돈 모아줄 테니 여행이나 다니라고 성하였지만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게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번 돈으로 떳떳하게 늙어가고 싶다는 마지막 자존심이 저를 이 공원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깊은 외로움이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기댈 수 있는 따뜻한 기둥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저물어가는 노을처럼 제 마음을 자꾸만 붉게 물들였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세월이 길어질수록 침묵은 무거운 바위처럼 저를 짓눌렀습니다. 누군가 오늘 하루 고생했다고 당신 참 잘 살았다고 한마디만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며 베갯니들 적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이 지금 제 나이에 찾아올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그렇게 고단한 하루가 끝나고 조끼를 벗는 시간, 순자가 제 팔짱을 끼며 다시금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기 위쪽 관리소에서 일하는 강태식 반장님 못 봤어? 그분 퇴직 공무원 출신이라는데 사람이 어찌나 젠틀하고 신사적인지 몰라. 말투부터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랑은 달라. 요즘 세상에 그런 점잖은 노신사 진짜 없다니까? 내가 언니 생각나서 유심히 봤지. 저는 그런 순자의 호들갑에 내가 그 사람을 왜 봐. 너나 많이 구경해라고 말했지만 내 심속으로는 누군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이나 말들도 제게는 사치라고 여겼죠. 저는 다시 한번 거친 손마디를 만지며 운동화 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오영숙, 아직 기운 있잖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어두워진 공원 산책로를 내려왔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옷을 갈아입고 공원을 나서니 아침에 그 낯설고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 있었어요. 비록 손바닥은 물집이 잡혀 화끈거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오롯이 제 몸을 써서 벌어들인 정직한 노동의 가치가 제 발걸음을 조금은 가볍게 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장 골목을 지나며 예전 제 가게 자리를 슬쩍 바라보았습니다. 벌써 다른 간판이 걸리고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인 그곳을 보며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배를 채우기 위해 무거운 무쇠솥을 들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아주 조금은 위안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어두운 방의 전등 스위치를 켰을 때 차가운 정적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출가한 두 딸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크게 느껴졌죠. 64살 오영숙의 인생 이막은 이렇게 흙냄새와 땀냄새로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에서의 일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일하는 몸은 고달팠지만 머릿속을 복잡하게 채우던 잡념들을 비워내기에는 제격이었죠. 백반집을 운영할 때는 손님들의 요구사항에 귀를 쫑긋 세우느라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는데 이곳에서는 그저 묵묵히 빗자루질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64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온 건 일을 시작하고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볕이 뜨거운 오후였습니다. 공원 벤치 근처에서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고성방가를 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죠. 아무데나 침을 뱉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통에 산책하던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피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관리소에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주춤거리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푸른색 작업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바로 관리소에서 기간제 관리 역할을 맡고 있다는 67살 태식 씨였습니다. 태식 씨는 난동을 부리는 취객 앞에 서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차분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러시면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술은 댁에 가서 기분 좋게 드시고 지금은 저와 함께 나가시죠. 좋게 말씀드릴 때 협조해 주십시오. 취객은 태식 씨의 매서운 눈빛에 눌렸는지 몇 번 웅얼거리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났습니다. 상황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저 역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태식 씨는 소란이 정리되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는 저를 향해 가볍게 목례를 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못 본 척하고 얼른 저를 부르셨어야죠.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제가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아이가 된 것처럼 그의 보살핌 섞인 말투에 긴장이 눈 녹듯 풀려버렸어요. 그날 이후 태식은 제가 일하는 구역을 지날 때마다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슬그머니 건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햇빛이 뜨겁네요. 영숙 씨, 여기 그늘에서 잠시 쉬면서 이거 좀 드세요. 몸 상해가며 일하면 손해입니다. 태식의 배려는 과하지 않으면서도 세심했습니다. 제가 잡초를 뽑느라 흙투성이가 된 장갑을 끼고 있으면 그는 제 곁에 잠시 앉아 소소한 일장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죠. 퇴직 후의 공허함,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같은 것들 말이에요. 대화가 깊어질수록 저는 그가 참 곱고 바른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순자가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도망가는 길고양이를 보느라 정신이 팔려있던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날카로운 전지 가위에 손을 베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위날이 제 왼손 검지를 깊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적인 통증에 비명도 나오지 않았어요. 하얀 목장갑 위로 피가 빠르게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본 태식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주머니에서 하얗고 깨끗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상처가 꽤 깊어 보입니다. 일단 지혈부터 해야 하니 잠시만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압박부터 할게요. 태식은 제 투박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주방일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제 손이 그의 매끄럽고 따뜻한 손 안에 갇혔죠. 태식은 정성스럽게 손수건을 감아 지혈을 하며 자신의 체온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20년 전 이혼한 이후로 남자의 손길이 이렇게 가깝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간질거리는 묘한 떨림이 일어났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붉어진 얼굴을 숨기기에 급급했습니다. 태식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만 기다리라며 공원 앞 약국으로 달려가더니 연고와 밴드를 직접 사왔죠.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아 태식은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약을 바르는 그의 손길은 마치 귀한 보석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럽고 정성스러웠어요. 평생 고생만 하느라 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제 손을 그는 마치 부서지기 쉬운 보물이라도 다루듯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체온이 손끝을 타고 가슴까지 전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혼 후 20년 동안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보호와 배려에
제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습니다. 손을 보니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사셨는지 느껴지네요. 하시다가 어렵거나 힘든 일 있으시면 저를 부르세요. 그의 한마디는 제 방어 기제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혼자 두 딸을 키우느라 제 몸 하나 돌볼 겨를 없었던 세월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누구 하나 제 손을 보며 고생했다 말해주는 이가 없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남자가 제 상처뿐인 인생을 알아봐 주는 것 같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태식은 제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더니 인자하게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치료를 마친 태식 씨는 퇴근 시간이 다 됐다며 저를 자신의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처음 타보는 그의 차 안은 무척이나 깨끗했습니다. 가죽 시트에서는 은은한 숲 냄새와 고급스러운 방향제 향이 났고 카 오디오에서는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은은한 찬송가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락함에 몸을 맡긴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태식 씨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는 참 고운 사람인데 그동안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게 이 거친 손에 다 나타나네요. 이제는 좀 편안하게 지내셔도 될 텐데 제 마음이 참 쓰입니다. 태식 씨는 말씀도 어쩜 그렇게 예쁘게 하세요? 저는 그냥 팔자가 사나워서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았거든요. 제 대답에 태식 씨는 신호대기 중에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팔자가 어디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좋은 인연 만나서 남은 인생 웃으며 살면 그게 진짜 복받은 팔자지요. 영숙 씨처럼 성실하고 선한 분은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네요.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눈빛은 흔들림 없이 진실해 보였습니다. 20년 전 배신으로 얼룩진 이혼의 상처 때문에 다시는 남자를 믿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태식 씨의 젠틀한 태도와 정직한 모습은 제 방어 기제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태식 씨는 차에서 먼저 내려 제 쪽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신사적인 그의 행동에 저는 마치 첫사랑을 시작한 소녀처럼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그는 제 상처 입은 손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내일은 조심해서 일하라며 걱정스러운 인사를 건네고 돌아갔습니다. 멀어지는 차 뒷모습을 보며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 천장을 바라보며 태식 씨가 건네준 손수건을 코끝에 가져가 보았습니다. 정갈한 비누 향기가 났습니다. 30년 동안 불 꺼진 주방에서 홀로 싸워온 저에게 하늘이 드디어 보상을 내려주는 걸까요? 아니면 제 지독한 외로움이 만들어낸 헛된 신기루일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 가슴 속에 잊고 지냈던 묘한 떨림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태식 씨라는 남자가 제 인생의 숲으로 걸어 들어온 그날, 저는 왠지 모를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흙먼지 날리는 공원이 고달픈 일터가 아니라 그를 만날 수 있는 설레는 장소가 될 것 같았거든요. 그가 보여준 품격 있는 행동과 자상한 눈빛은 평생 홀로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저에게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고 부드럽게 속삭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은 평소보다 훨씬 가벼웠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태식 씨의 자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의 뒷모습만 봐도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순자가 옆에서 언니, 오늘따라 얼굴색이 좋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 라며 짓궂게 물었지만 저는 그저 상처난 손가락을 만지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이미 태식 씨를 쫓고 있었고
그도 저를 발견했는지 가볍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태식 씨와 저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그가 직접 타온 믹스커피 한 잔을 나누어 마시며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는 주로 자신의 공직 생활 시절 이야기와 이혼을 해야 했던 이유, 그리고 지금까지 홀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책임감 있고 바른 가치관을 가진 그의 모습에 저는 점점 더 깊게 빠져들었습니다. 특히 독실한 신앙심을 가진 그가 매사를 감사하며 사는 태도는 무교인 저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태식 씨와 공원 벤치에 앉아 나누는 커피 한 잔은 어느덧 제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64살 제 인생에 다시는 없을 줄 알았던 봄바람이 분 것은 그가 건넨 하얀 손수건만큼이나 깨끗하고 다정했죠. 우리가 그렇게 천천히 가까워지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접어들 무렵 태식 씨는 평소보다 훨씬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근사한 일식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평소 검소한 작업복 차림만 보다가 반듯한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을 제 앞접시에 일일이 놓아주며 그는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영숙 씨, 나는 이제 남은 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슨 거창한 사랑이냐고 하겠지만 나는 당신의 그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씨에 반했어요. 내가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고 수도권에도 작은 아파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퇴직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 우리 이제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남은 인생은 여행도 다니고 친구처럼 의지하며 삽시다. 내가 당신 노후는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태식의 고백은 구체적이었고 무엇보다 든든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매일 아픈 무릎을 이끌고 공원으로 향하던 저에게 그의 제안은 달콤하기만 해죠.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 아파트가 2채나 있다는 말은 제 불안한 미래를 단번에 밝혀주는 등불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숙 씨의 그 고생했던 세월, 제가 다 보상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랑 같이 새 출발하시죠. 라는 그의 말에 저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고 태식은 제 거친 손을 잡으며 아주 행복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의 고백은 마치 캄캄한 바다에서 만난 등대 같았습니다. 20년 전 이혼하고 혼자 딸들을 키우며 겪었던 서러움과 노후에 대한 막막함이 그 한마디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 일을 소개해줬던 순자를 만났습니다. 태식 씨와 저녁 식사를 하는 걸 알고 있던 순자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걸 눈치챈 듯 호들갑을 떨며 제 등을 떠밀었죠. 언니 뭐래? 무슨 특별한 말 없었어? 대뜸 묻는 순자에게 저는 프로포즈를 받은 사실을 털어놨죠.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야. 요즘 세상에 이런 능력 있는 신사가 어디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성실하고 돈도 저렇게 많다는데 뭘 고민해? 언니 인생에도 이제 볕들 날이 온 거야. 절대로 이 사람 놓치면 안 돼. 평생 후회한다니까? 순자의 부추김은 제 확신에 불을 지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산은 제 2딸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엄마의 재혼을 반대하면 어쩌나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자리를 마련했죠. 태식 씨는 영리했습니다. 그는 딸들을 만나는 자리에 백화점에서 산 비싼 화장품 세트를 준비해 왔고 시종일관 자상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나를 맞아준 따님들에게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엄마 걱정은 하지 말아요. 제가 부족함 없이 보필하겠습니다. 딸들은 엄마가 이제라도 든든한 동반자를 만난 것 같다며 기뻐했고 저는 비로소 마음속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멋진 새아버지와 함께 노후를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결혼 날짜가 잡혔고 저희는 가까운 가족들만 초대해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단정한 원피스를 차려입은 제 모습이 거울 속에서 낯설게 빛났습니다. 그런데 식장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태식의 아들을 처음 대면했을 때였죠. 축하한다는 형식적인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차갑게 훑어보던 그 눈빛. 태식 씨가 아주 젊었을 때 이혼하고 전 부인이 아이를 데려가 키웠다고 한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태식도 아들이 크고 나서는 크게 왕래를 하지 않는다며 결혼 전에도 보여준 적이 없었죠. 결혼식 당일 태식 씨 아들이 보여준 눈빛은 마치 제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채러 온 도둑이라도 되는 양 멸시하는 표정 같았습니다. 짧은 인사만 나누고 횡하니 돌아선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환영받지 못하는 자리에 발을 들인 걸까? 태식은 제 불안을 눈치챈 듯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요, 영숙 씨. 내 아들이 원래 좀 무뚝뚝해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또다시 바보처럼 안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 갑자기 새엄마가 생기는데 기분 좋을 리가 있겠어? 살면서 진심을 보여주면 되겠지. 그리고 어차피 왕래도 별로 없다고 했는데 뭘. 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화려한 예식장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태식의 배려 덕분에 화려하게 느껴졌습니다. 64살의 신부가 되어 우아한 원피스를 입고 선절을 보며 태식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며 찬사를 보냈죠. 딸들의 응원과 지인들의 축하 속에 저는 태식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었습니다. 딸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태식 씨의 아파트로 짐을 옮기는 날, 저는 제 낡은 가구와 짐들이 그 고급스러운 공간에 들어가는 걸 보며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곳이 내 집이고 이 남자가 내 남편이라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짐을 풀었죠. 태식 씨는 물건 하나를 두는 위치까지 일일이 간섭하는 그의 모습이 조금 답답하긴 했지만 퇴직 공무원이라 성격이 꼼꼼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꿈 같은 신혼생활이 시작된 지 딱 한 달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태식 씨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제안을 하나 해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부터는 나랑 같이 교회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정성이 중요해요. 11조라고 들어봤죠? 부부 합산 수입의 10%를 11조로 내야 합니다. 당신이 공원에서 받는 월급도 축복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둘의 수입을 합쳐서 정기적으로 11조를 냅시다. 저는 당황해서 찻잔을 든 손을 멈췄습니다. 평생 무교로 살아온 저에게 종교 강요도 당황스러웠지만 제 피땀 어린 공원 월급까지 합쳐서 11조를 내라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식당을 할 때도 10,000원 한 장 벌기가 얼마나 힘든지 뻔히 아는 사람인데 말이죠. 당신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그동안 당신이 교회 나가는 동안 혼자 집에 있어도 당신의 생활이라고 존중해줬는데 갑자기 같이 가자뇨? 평생 교회를 안 다녀서 잘 모르기도 하고 제 월급까지 그렇게 내라는 건 좀. 제 말에 태식 씨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줬던 그 부드러운 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영숙 씨, 그동안은 내가 혼자 나가다 보면
당신도 함께 갈 생각을 할 거라 생각해서 기다린 거였어요. 그리고 복을 받으려면 함께 나가야죠. 당신이 아직 안 가봐서 그렇지 한번 가보면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는 설득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사실상 강요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 톤은 낮았지만 묘한 압박감이 서재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지만 이제 겨우 시작한 결혼 생활을 깨고 싶지 않아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쪽에는 차가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기분이었습니다. 태식 씨는 만족한 듯 다시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아침과는 다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주 일요일마다 원치 않는 옷을 입고 교회로 끌려갔습니다.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예배당 안에서 저는 길 잃은 어린 양처럼 앉아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오로지 헌금 봉투에 적힌 액수와 제가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중요해 보였습니다. 11조의 굴레는 생각보다 더 가혹했습니다. 남편은 제 월급날만 되면 제 통장 내역을 일일이 확인하려 들었습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계산해서 11조 액수를 맞추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의 신앙생활을 더욱 공고히 해주는 도구가 된 것 같다는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공원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한 대가가 이것인가라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힘이 들어 퇴근길에 순자를 만났습니다. 저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순자는 제 마음을 헤아려 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나무랐습니다. 언니, 왜 이렇게 배부른 소리를 해? 서울에 아파트 2채 가진 남편 만나는 게 어디 쉬운 일이야? 그 정도는 참고 맞춰줘야지. 교회 좀 다니고 11조 좀 내는 게 뭐가 대수라고 그래. 그 집 재산 생각하면 그건 껌값이지. 언니 정신 차려. 이 나이에 이만한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니까. 순자의 차가운 조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복 많은 여자라고 부러워했지만 정작 저는 화려한 세장 속에 갇혀 말라가는 새와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의 집은 깨끗하고 넓었지만 제 마음은 점점 갈 곳을 잃고 헤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강요는 시간이 갈수록 교묘해졌습니다. 제가 11조 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꼭 해야 하는 거냐며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되냐고 한 번씩 물을 때마다 태식 씨는 영숙 씨는 세상 욕심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11조를 아까워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정말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백반집을 운영하며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죠. 남편이 약속했던 친구 같은 동반자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오로지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이 점점 수척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잡초를 뽑는 일보다 남편의 눈치를 보며 11조를 계산하는 일이 100배는 더 고달팠습니다. 제 소중한 딸들에게는 이 속사정을 단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행복해졌다고 믿고 있는 딸들에게 교회 문제로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딸들도 순자처럼 말하지는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남편과의 종교적 차이로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했던 저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돌아가신 친정어머니의 기일이었죠. 2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딸들을 키울 때 친정어머니는 제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유일한 내 편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기리는 날만큼은 소박하게나마 정성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태식 씨는 완고한 신앙심을 내세우며 제사를 우상 숭배라고 몰아세웠지만 딸들과 함께 집에서 전 몇 가지 붙이고 나물 묻혀서 조용히 추모하는 것까지 막지는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니, 그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죠. 기일 이틀 전부터 저는 공원 일이 끝나면 시장에 들러 싱싱한 조기와 고사리, 도라지를 샀습니다. 30년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며 익힌 솜씨로 어머니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준비할 생각에 오랜만에 제 가슴이 설렘으로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모든 재료는 베란다 구석에 몰래 숨겨두어야 했어요. 마치 죄를 짓는 사람처럼 가슴이 콩닥거렸지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불편함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건은 기일 당일 오후에 터졌습니다. 그날 저는 휴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고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에 들어온 것이 화근이었죠. 저는 주방에서 딸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동태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거실까지 퍼져나갔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코를 킁킁거리며 주방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영숙 씨,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뒤집개를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오늘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라서요. 제사를 크게 지내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딸들 오면 같이 밥 한 끼 먹으려고 조금 준비하는 거예요. 어머니 생전에 좋아하시던 것들이라.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젠틀하던 신사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방 조리대 위에 놓인 음식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더니 정성껏 붙여놓은 전 접시를 낚아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제사는 절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우상 숭배는 죄악이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며 싱크대 옆에 있던 커다란 쓰레기통 바로 앞에 가져와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접시에 담긴 전들을 쓰레기통 속으로 쏟아부었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음식인데 이걸 당신 맘대로 버려요. 저는 울부짖으며 남편을 말리려 했지만 태식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냄비에 담긴 나물이며 정성껏 구운 조기까지 제 손길이 닿은 모든 음식을 쓰레기 봉투 안으로 처박았습니다. 남편의 광기 어린 모습에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마지막 효심이 쓰레기통 속에서 오물과 뒤섞이는 것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함께 제사를 지내러 온 두 딸이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진동하는 기름 냄새와 쓰레기통 주변에 널브러진 음식 조각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딸들은 경악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왜 이러세요? 큰딸이 저를 부축하며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딸들을 훈계하려 들었습니다. 남편의 당당하고 뻔뻔한 태도에 딸들은 기가 차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작은 딸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진 조기를 보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아? 엄마가 원래부터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우리 할머니 기일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딸들의 물음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딸들의 손을 잡고 꺼이꺼이 울 뿐이었죠. 남편은 그런 우리를 비웃듯 안방으로 들어가 찬송가를 크게 틀었습니다. 딸들은 분노하며
저보고 당장 짐을 싸서 나오라고 했지만 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결혼한 지 몇 개월도 안 되었는데 또다시 이혼녀라는 낙인이 찍히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래, 종교 문제만 아니면 괜찮을 거야. 내가 조금 더 조심하면 되겠지. 저는 바보같이 또 한 번 자신을 속이며 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딸들이 떠난 뒤 저는 거실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내다버렸습니다. 제 손에 묻은 기름기가 어머니의 눈물처럼 느껴져 씻어내고 또 씻어냈습니다. 남편은 방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치웠으면 나가서 저녁 먹어요. 그의 인자한 표정이 이제는 소름 끼치도록 무서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가 꿈꾸던 안식처가 아니라 제 영혼을 더욱 피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일은 그렇게 피눈물로 얼룩진 채 지나갔고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공포와 증오가 소리 없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이혼할 때 겪었던 그 지독한 고독과 가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약속했던 그 든든한 경제적 울타리가 제 노후를 지켜줄 마지막 생명줄이라고 믿으며 참을 수 있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저녁 우연히 들은 통화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청소를 하다가 서재 안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울려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것 같았죠. 제가 점점 서재 쪽으로 다가갈 때쯤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대화에 홀린 듯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래,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다. 너한테 미리 줄 수 있는 게 집뿐이니 내가 잘 관리해라. 혹시라도 나중에 집에 와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말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제게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 2채를 보여주며 경제적인 걱정 없는 노후를 약속했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식들 다 키웠으니 친구처럼 의지하며 삽시다라던 그 감동적인 고백은 사실 저를 안심시키기 위한 거짓이었던 걸까요? 그 약속을 믿었기에 제 피땀 어린 공원 월급을 11조로 바치라는 억지에도 제사를 금지하며 어머니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독단에도 저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집 한 채를 아들에게 넘겨준 상태였던 겁니다. 통화가 끝나고 잠시 남편이 외출한 틈을 타서 저는 홀린 사람처럼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 구석구석을 뒤지다 보니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부동산 증여 등기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증여 날짜는 우리가 혼인 신고를 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가슴에 품고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꺽꺽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30에 넘게 백반집을 운영하며 사람 보는 눈만큼은 자부했었는데 나에게 했던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 말이죠. 1시간 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젠틀한 목소리로 영숙 씨, 나왔어요 라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아까 찾아낸 서류를 올려두었습니다. 주방 조명 아래 하얀 종이가 놓이자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막이 감돌았습니다. 남편은 식탁 위에 서류를 발견하는 순간 얼굴에서 그 가식적인 미소가 싹 사라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평소의 그 차갑고 권위적인 눈빛으로 돌변하더군요.
이게 왜 여기 있지? 당신, 지금 내 서재를 함부로 뒤진 거예요? 오히려 저를 도둑으로 몰며 나무라는 남편의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혀 실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떨려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지만 저는 있는 힘을 다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저한테 집 두 채 있다고, 이제는 자식들 짐 덜어주고 우리끼리 편안하게 살자고 했던 말들 다 거짓말이었나요? 결혼 일주일 전에 아들한테 집을 홀랑 넘기면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었다는 게 말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바보로 만들 수가 있어요? 믿음 강조했던 사람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의자를 거칠게 빼고 앉으며 노골적으로 저를 속물로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처음부터 내 돈 보고 들어온 거였어요? 이제 보니 정말 무서운 여자네. 그리고 어차피 내 자식 줄 거 미리 준 게 무슨 죄야? 그리고 아파트 한 채는 아직 남았잖아. 이 집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면 됐지. 당신 설마 내 돈 보고 결혼한 거였어? 이제 보니 무서운 여자네. 겉으로는 순진한 척하더니 결국 속물이었구먼. 속물이라니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자식 키우고 살았던 저에게 가장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대단한 부귀영화가 아니라 정직한 사람과 함께하는 평온한 노후였을 뿐인데 말이죠. 돈 보고 들어왔냐고요? 당신이야말로 내가 만만해서 이러는 거 아니에요? 11조 내라, 교회 가라, 제사 지내지 마라. 온갖 강요는 다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진실은 숨겼잖아요. 제가 당신 재산을 탐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직함을 믿고 싶었던 거라고요. 당신 아들이 결혼식장에서 그런 눈으로 나를 보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뭐 훔치러 온 사람 보는 것 마냥. 제 외침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앞에 멍하니 서서 찬바람을 싱싱 일으키며 방으로 들어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서 당장이라도 이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득 저를 응원해주던 딸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이제 호강한다고 기뻐하던 아이들에게 사실은 너희 새아버지가 맨날 종교 타령만 하고 자기가 자랑했던 재산도 속아서 결혼했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의 이혼이라는 주홍 글씨가 제 자식들의 가슴에 또다시 상처를 줄까봐 저는 마음속으로 신발끈을 묶었다 풀기를 수십 번 반복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실로 나온 저는 식탁 앞에 앉아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반듯한 차림으로 방에서 나와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당신 정말 제가 돈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했다고 생각해요? 결혼 전에 우리 자식들 다 키웠으니 친구처럼 의지하며 살자고, 아파트 두 채 있으니 노후 걱정 없게 해주겠다고 먼저 약속한 건 당신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 몰래 자식한테 집을 증여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집이 아니라 당신의 그 거짓말이에요. 제 외침에도 남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찻잔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내가 그 집을 아들에게 준 게 무슨 죄가 된다고 자꾸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나도 고민하다가 결혼 전에 내린 결정이고 때가 되면 말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면 지금처럼 이럴 게 뻔한데 내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제 핑계를 대는 것조차 귀찮다는 듯 제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그렇게 강조하던 신앙심과 정직함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신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본 모습은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권위적인 가부장일 뿐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정말 소름 끼치네요. 그럼 대체 언제 말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나한테 미리 말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되기로 했다면 적어도 이런 중대한 사실은 공유했어야죠. 당신이 집 두 채 있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지 않았더라면 저도 재혼을 이렇게 쉽게 결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도 내가 이 결혼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였다고요.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번들거리는 뱀의 눈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당신 잘 들어.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든 당신이 간섭할 권리는 없어. 당신이 말하는 믿음은 고작 아파트 한 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 남편의 폭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가장 아파하는 부분, 즉 평생을 바쳐 일해온 제 직업과 삶의 궤적을 가장 비천한 것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너무 기가 막혀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처음 제 손에 연고를 발라주며 고운 사람이라고 말해주던 그 순간들이 모두 가짜였다는 사실이 뼈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쏘아대던 태식은 자기 할 말만 퍼부은 채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하면서 생긴 거친 손마디와 굵어진 관절들. 평생을 남에게 베풀고 헌신하며 살아온 제 훈장 같은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에서 저는 그저 돈이나 밝히는 여자 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제가 자신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언제든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경고하고 있었죠. 저는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안방에서 들려오는 코 고는 소리는 저를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제 마음의 어둠은 거치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로 나와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힐끗 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속이 좀 안 좋네. 황태 해장국 좀 끓여봐요. 그리고 어제 일은 내가 다 잊어줄 테니까 당신도 이제 알았으니 그런 줄 알고 넘어가요. 더 이상 그 말은 하지 말자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모든 잘못을 저에게 전가하며 군림하려는 그의 태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답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들어가 냄비를 꺼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 한숨도 자지 못한 저는 남편 아침밥을 차려주고는 휴가를 내고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내고 나가지 않자 순자가 일을 끝내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헬쑥한 얼굴을 본 순자는 무슨 일이냐며 호들갑을 떨었죠. 저는 차마 모든 사실을 다 말하지 못한 채 남편과의 갈등을 조금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반응은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차가웠습니다. 언니, 왜 그래? 그래도 집 한 채는 남아있잖아. 서울 아파트가 어디 껌값이야? 이 나이에 이혼하면 누가 알아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 언니가 견딜 수 있겠어?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비위 맞추며 살아. 그게 언니도 살고 딸들도 사는 길이야. 순자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제 편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 영혼을 억압하고 친동생처럼 여겼던 순자는 제 상황을 계산기 두드리듯 따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아파트 거실 한복판에서 지독한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제가 유별을 떠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퇴근한 남편이 오자 순자는 서둘러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남편은 서재에서 나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거실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공원의 어두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저는 다시 그곳으로 출근해 일을 하겠죠. 하지만 예전의 오영숙으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거짓말과 강요는 제 마음속에 깊은 흉터를 남겼고 그 흉터는 이제 증오라는 이름의 단단한 굳은 살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던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의 병이 깊어져 갔습니다. 며칠은 아무렇지 않은 척 출근했지만 점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져 공원 일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알아눕게 됐습니다. 하루 종일 빛 한 점 들지 않는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파서 신음하는 저를 보며 걱정은커녕 제 머리맡에서 보란 듯이 찬송가를 가장 크게 틀어놓았습니다. 제가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에 맞추려고 억지로 교회를 다니고 11조까지 내며 노력했던 모든 세월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가 틀어놓는 찬송가는 저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을 옥죄는 날카로운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남편이 진실하고 자상한 사람이라는 제 믿음이 완전히 산산조각 났으니까요. 가장 괴로운 것은 제 금쪽 같은 딸들에게 이 고통을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가 좋은 사람 만나서 이제야 팔자 고쳤다고 등 따숩고 배부르게 지낸다고 믿고 있는 딸들에게 또다시 이혼의 상처와 부담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 딸들에게서 전화가 올 때면 저는 피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응, 나 정말 대접받고 잘 지낸다. 태식 씨가 얼마나 자상한지 몰라. 걱정하지 마. 거짓말을 내뱉을 때마다 제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죠. 딸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선택한 재혼이 오히려 저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식적인 엄마로 만들어버린 셈이었죠. 그렇게 점점 시들어가는 꽃처럼 지내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어 가슴이 답답해진 저는 겉옷만 대충 걸친 채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제가 매일 출근하며 잡초를 뽑던 그 공원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새벽 4시 공원은 고요하고 서늘한 정적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매일 일하던 익숙한 산책로를 따라 걷다가 늘 앉던 낡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가슴 깊숙이 들어오자 안개처럼 흐릿했던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저 멀리 지평선 너머에서 붉은 해가 서서히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밝아오는 해를 보며 저는 문득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30년 넘게 백반집 주방에서 뜨거운 불꽃과 싸우며 홀로 2딸을 번듯하게 키워낸 저였습니다. 거친 손마디와 손등의 화상 자국은 부끄러운 흉터가 아니라 제가 치열하게 살아온 영광스러운 훈장이었죠. 그런데 왜 저는 남편이 던져준 재산이라는 화려한 미끼에 걸려 제 영혼을 저당 잡히고 숨죽이며 노예처럼 살고 있는 걸까요? 그래, 오영숙. 너는 누구의 아내로 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그냥 오영숙으로 살아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엉성하게 풀려있던 낡은 운동화 끈을 다시 꽉 묶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더 이상 한 톨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는 공원을 한 바퀴 크게 돌며 제 몸속의 나쁜 기운들을 전부 뱉어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 흐릿했던 눈동자가 다시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집안 가득 틀어놓던 그 강압적인 찬송가 소리에 귀를 막는 대신 저는 대자연이 들려주는 새벽의 고귀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랑하는 딸들에게 눈물 섞인 거짓말을 하며 자신을 기만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당하게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당당한 엄마의 뒷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새벽 산책을 마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거실의 모든 불을 환하게 켰습니다. 소파에 앉아 성경책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처음으로 비굴하지 않은 당당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가 무슨 말로 종교를 강요하든 어떤 가시 돋친 말을 내뱉든 이제 더 이상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화려한 아파트를 안식처로 여기지 않기로 결심했으니까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은 곳을 가지 않을 것이고 내고 싶지 않은 돈도 내지 않을 겁니다. 현실은 막막하고 남편과의 이혼 전쟁은 험난하겠지만 이렇게 시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영숙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황혼재혼이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세계가 결합하는 치열한 과정임을 목격했습니다. 태식처럼 자신의 가치관만을 절대선으로 믿으며 종교를 강압하는 행위는 배우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의 신념이 나와의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유연함을 갖췄는지 아니면 나를 교화의 대상으로만 보는지 반드시 냉정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자산 공개 과정에서 불투명한 부분이 있거나 말로만 약속하고 서류 확인을 피한다면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상속 문제가 얽혀 있을 경우 결혼 후 예상치 못한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재혼은 인생의 마지막 장을 함께 써내려갈 파트너를 찾는 일입니다. 상대의 신념이 나의 존엄성을 해치지는 않는지 내가 평생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동반자인지 상대의 정직함을 재산의 규모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꽃밭 인생이었습니다. 이보세요, 문 좀 열어봐요.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새벽 2시 도어락 덮개를 올리는 소리와 비밀번호를 누르는 버튼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뭉개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짜증과 분노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저 문 하나만 열리면 바로 저와 마주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6년 전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던 고요한 집에 새벽마다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경비실에 이야기를 해도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도 해결되지 않아 찾아간 그곳에서 저의 보디가디를 자청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남자의 넓은 등판은 세상 모든 공포를 막아줄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매일 밤 잠을 못 이루며 말라가던 나를 위해 보초를 서주었고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가 이끄는 2층 집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2달 뒤 모든 꿈은 산산조각났습니다. 비 오는 밤 예고도 없이 들이닥친 남편의 친딸은 이혼을 하겠다며 제 핏줄인 2 아들을 현관에 놓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더 미치게 만든 건 나를 여왕처럼 모시겠다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고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밥투정을 받아줘야 하는 무보수 육아지옥에 빠졌습니다. 혼자 사는 게 무서웠던 저의 선택은 불덩이 속에 제 발로 기어들어간 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 같은 일 겪지 마세요. 이야기 시작 전에 꽃밭 인생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남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제사를 치르고 난 뒤라 그런지 집안 공기가 유난히 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향냄새가 아직 거실 구석구석에 배어 있었고 제사상에 올렸던 배와 사과가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아 멍하니 베란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20평 남짓한 이 아파트가 오늘따라 넓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둘이서 부대끼느라 좁다고 불평했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되고 보니 이 작은 집조차 저를 삼켜버릴 듯한 적막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볼까 하다가 그마저도 귀찮아 관두었습니다. 제 나이 어느덧 61살입니다. 남편이 남겨준 약간의 재산과 보험금으로 입에 풀칠은 하고 살고 있지만 마음의 허기는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자식들은 오늘 같은 제사나 명절, 생일 때만 잠시 얼굴을 비추고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보지 못합니다. 엄마 혼자 사는 거 괜찮냐고 물어봐주는 자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제 살기 바쁜 탓이겠지요. 저는 무릎을 짚고 겨우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은 남편을 보내고 생긴 고질병이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양을 세어보다가 결국 몸을 뒤척이며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잠든 시간 오직 저와 거실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이 깨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 쪽에서 들려온 날카로운 기계음이 고요를 찢어발겼습니다. 도어락 덮개를 올리는 소리였습니다.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싶어 숨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비밀번호를 누르는 버튼 소리가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다급하게 눌러대는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라면 미리 전화를 했을 것이고 경비 아저씨가 이 새벽에 찾아올 리도 만무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손발이 차가워졌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잘못 찾아온 취객이겠거니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공포는 이성보다 빠르게 제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벽을 짚어가며 겨우 거실로 나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이 까맣게 꺼져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 버튼을 눌러 현관 앞을 확인했습니다. 화면 속에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 헐렁한 점퍼를 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다시 한번 도어락 덮개를 거칠게 올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빠르고 신경질적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혹시라도 제 숨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겁이 났거든요. 또다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문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좀 열어줘요. 왜 비밀번호를 바꾸고 그래? 남자의 목소리는 술에 젖어 뭉개져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짜증과 분노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현관문이 덜컹거릴 때마다 제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저 문 하나만 열리면 바로 저와 마주치게 될 거라는 생각에 오금이 저려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당장 나가서 호통을 쳤을 텐데 지금 저는 혼자니까요. 남편은 덩치가 크고 목소리가 우렁찬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생전에는 그 큰 목소리가 듣기 싫어 잔소리를 해대곤 했는데 지금은 그 목소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저는 등 뒤에 숨어만 있어도 되었을 겁니다. 그가 비록 자상한 남편은 아니었을지라도 적어도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는 되어 주었으니까요. 문 밖의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거칠게 돌려댔습니다. 철컥철컥하는 금소금이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아니, 이게 왜 안 되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남자가 욕설을 섞어가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오는 그 목소리는 마치 제 귓가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문이 열릴까봐 현관 쪽으로 다가가지도 못한 채 거실 한가운데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뉴스가 떠올랐습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범죄가 기승을 부린다는 기사였습니다. 그때는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혀를 찼는데 그게 제 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은 지 오래되어 방음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옆집이나 윗집에서 이 소동을 들었을 법도 한데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체감상으로는 1시간이 넘는 것 같았지만 벽시계를 보니 고작 10분 정도 지나 있었습니다. 그 10분이 저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남자는 도어락과 씨름을 하다가 지쳤는지 문에 기대어 쿵 소리를 냈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저 남자가 더 난동을 부리면 어쩌나 싶어 전화기를 들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저 남자가 앙심을 품고 해코지라도 하면 어떡하나 하는 별의별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걱정도 많아지고 겁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변화인가 봅니다. 그때 인터폰 화면 속 남자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액정 불빛에 비친 남자의 얼굴은 젊어 보였습니다. 30 초반이나 되었을까요?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습니다. 남자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 하더니 연결이 되지 않는지 휴대폰을 신경질적으로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문을 쾅 찼습니다. 아, 진짜 열받게 하네. 남자는 침을 퇴뱉더니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엘리베이터 쪽이 아닌 복도 끝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옆집 남자였습니다. 얼마 전 이사 왔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오다 가다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조금 안도가 되면서도 동시에 더 큰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술에 취해 우리 집 문을 제 집인 줄 알고 두드렸다는 사실은 그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남자가 사라진 뒤에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습니다. 현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거실 불을 켜는 것조차 무서워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저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어둠이 차라리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면 저의 존재가 밖으로 드러날까봐 두려웠습니다. 60년을 넘게 살아왔지만 이렇게 두렵고 무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오늘따라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가 코를 고는 소리가 시끄러워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 소리가 소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내가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옆에 나를 지켜줄 사람이 숨쉬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 평범하고 당연했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이제야 깨닫네요. 다시 시계를 보니 새벽 3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지만 그날 저는 뜬 눈으로 현관을 노려보고 있느라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맞이한 아침은 잔인할 만큼 화창했습니다. 거실 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제 퀭한 눈을 찔러댔습니다. 지난밤의 공포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세상은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 앞에 서자 심장이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저는 대충 옷을 챙겨 입고 관리사무소로 향했습니다. 그래도 경비 아저씨에게 말하면 무슨 수라도 생기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창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라디오 소리와 함께 귀찮다는 표정의 경비반장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듣는 둥마는 둥하던 경비반장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는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사모님, 젊은 사람이 술 한잔하고 실수 좀 한 거 가지고 뭘 그리 호들갑이세요. 옆집 총각이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헷갈렸나 보지. 문 안 열어줬으면 된 거 아닙니까?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혼자 사는 저는 걱정으로 한숨을 못 잤는데 그는 그저 노인네의 유난스러운 투정쯤으로 치부하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1시간 넘게 문을 걷어차고 욕을 했다니까요. 또 그러면 어떡해요? 아저씨가 좀 주의를 주셔야죠. 제 항변에도 그는 시큰둥했습니다. 아이고, 입주민끼리 서로 얼굴 붉히면 안 좋으니까 사모님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하세요. 젊을 땐 다 그러고 크는 거지. 정 불안하면 경찰에 신고하시던가요. 그는 창문을 드르륵 닫아버렸습니다. 닫힌 창문 너머로 다시 라디오 트로트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닫힌 창문 앞에 멍하니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가 힘없고 혼자 사는 여자라서 저렇게 무시하는 건가 싶어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고립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라면 다를 거라는 생각에 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급해 보였습니다.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것을 꾹 참고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엄마야. 어제 새벽에 옆집 남자가 술 먹고 우리 집 문을 따려고 해서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경비실에 말해도 소용이 없고 저는 숨도 쉬지 않고 하소연을 쏟아냈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무섭다. 당장이라도 내가 좀 와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끊고 들어온 아들의 대답은 차가운 얼음물 같았습니다. 아, 엄마. 저 지금 중요한 회의 들어가야 해서 길게 통화 못해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는 했어요? 안 했으면 그냥 도어락을 새 걸로 바꾸세요. 요즘 지문 인식되는 좋은 거 많다던데. 돈 보내드릴 테니까 제일 비싼 걸로 바꾸세요. 아니면 열쇠 보조키를 하나 더 달던가요. 아들의 말은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 건 도어락 교체 비용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오늘 저녁에라도 잠깐 들를게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바쁘니까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얼른 키부터 바꾸시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공에 대고 여보세요를 외쳐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정막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쥐고 있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에게 저는 그저 귀찮은 짐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인사살 당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산다고 자부해왔지만 너무 도움을 받지 않았던 제 탓일까요? 세상 천지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시렸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냉장고가 텅 비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을 보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데 옆집에서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훤칠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체격, 그 머리 스타일. 바로 어젯밤 우리 집 문을 부술 듯 두드렸던 그 남자였습니다. 저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이며 쭈뼛거렸습니다. 남자가 먼저 타 열린 버튼을 누른 채 저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의 광기는 온데간데였고 예의 바르고 지적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쫓기듯 엘리베이터 구석에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둘만 남겨진 침묵이 숨막히게 답답했습니다. 그때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어르신, 혹시 602호 사시나요? 저는 깜짝 놀라 움찔하며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남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술을 좀 과하게 마셔서 혹시 실례를 범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만약 시끄럽게 해드렸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멀끔한 얼굴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혼란스러웠습니다. 어젯밤 그 난리를 치던 모습은 어디 가고 이렇게 순한 양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약한 늙은이였습니다. 상대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나오니 쏘아붙이려던 말들이 입안에서 맴돌기만 했습니다. 네. 많이 놀랐어요. 다음부터는 조심 좀 해주세요.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대꾸했습니다. 남자는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절대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제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 한번 꾸벅 인사를 하고는 바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사과까지 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나? 스스로를 다독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비 아저씨 말대로 그냥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아들이 보내준 돈으로 최신형 도어락으로 교체할까 고민했지만 그 남자의 사과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무렵 익숙하고 끔찍한 기계음이 고요한 집안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저는 감전된 사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꿈이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현실이었습니다. 문 밖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젯밤보다 더 거친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아씨, 왜 안 열려? 열어. 문 열란 말이야. 그놈이었습니다. 낮에 엘리베이터에서 세상 착한 얼굴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던 그 청년이 다시 괴물로 변해 돌아온 것입니다. 술만 마시면 인격이 바뀌는 이중인격자인 걸까요? 어느 쪽이든 저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거세진 발길질에 현관문이 덜컹거렸습니다.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밤새 공포에 떨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다림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자비나 도움을 바라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이 두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변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는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아파트 게시판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문화센터 홍보물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글씨들 사이에서 단 하나의 단어가 제 눈에 꽂혔습니다. 시니어 호신술 교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전직 경찰 지도. 마치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밧줄처럼 보였습니다. 호신술이라니 61살 먹은 할머니가 배우기엔 가당치도 않은 운동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는 체면 따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낚아채듯 뜯어냈습니다. 내 안전은 내가 돈 내고 배워서 챙기겠다는 오기가 도끼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저는 전단지를 가슴에 품고 문화센터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제 발걸음에는 비장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문 뒤에 숨어서 떨기만 하는 겁쟁이로 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문화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한 다목적실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열기와 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쭈뼛거리며 들어선 그곳은 제가 평생 발 디뎌본 적 없는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하얀 도복을 입은 노인들이 기합 소리를 지르며 허공을 향해 주먹을 내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잘못 찾아온 이방인처럼 입구에 서서 나갈까 말까를 수십 번 고민했습니다. 61살의 나이에 호신술이라니 남들이 알면 주책이라고 비웃을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려대던 옆집 남자의 광기 어린 눈빛을 떠올리자 돌아나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교실 한가운데서 호랑이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목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옵니까? 악을 쓰세요, 악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강단에 서 있는 건장한 체격의 남자였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짧게 깎아 넘긴 그는 70이 다 된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떡 벌어진 어깨와 두툼한 가슴 근육이 도복 위로 고스란히 드러나 보였습니다. 저는 구석자리에 짐을 내려놓고 엉거주춤하게 그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밥하고 빨래만 하던 몸이 마음대로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주먹을 뻗으면 어깨가 쑤셨고 발을 구르면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무엇보다 입 밖으로 기합 소리를 내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최장수 강사가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 서더니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키가 어찌나 큰지 제가 고개를 한참 들어야 눈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여사님, 지금 춤추러 오셨습니까? 그의 말투는 단호했고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저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달아올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저 처음이라서 잘 안 돼서요. 죄송합니다. 그러자 그가 갑자기 허허하고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천장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죄송할 게 뭐 있습니까? 처음엔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여사님 눈에 도끼가 없어요. 호신술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세입니다, 기세.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하는 기세가 있어야 상대가 겁을 먹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노려보세요. 그는 제 눈앞에 자신의 주먹만 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짙은 눈썹과 부리부리한 눈매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저는 그 기에 눌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강인해 보이는 남자는 처음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모두가 빠져나간 뒤
저는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시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장수 강사가 수건으로 땀을 닦으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죠? 운동은 좀 할만합니까? 아까의 엄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옆집 아저씨처럼 친근한 말투였습니다. 저는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운동을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살려고 왔어요. 살려고요? 그가 의아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저는 본물 터지듯 지난 며칠간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마다 문을 두드리는 옆집 남자 이야기, 경찰도 경비실도 아들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실, 그리고 매일 밤 현관문 앞에서 떨고 있는 저의 처지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 이렇게 구구절절 하소연을 하는 게 창피했지만 누군가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최장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수건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더니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 그런 놈이 다 있습니까? 아니, 경비원은 뭐하고 자식 새끼들은 뭐하는 거야? 혼자 사시는 여사님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여기까지 찾아오셨겠어. 그는 마치 자기 일인 양 얼굴을 붉히며 분개했습니다. 제 아들조차 바쁘다며 끊어버린 이야기를 그는 진지하게 듣고 같이 화를 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가슴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놈이 또 새벽에 오면 어떡합니까? 오늘 밤도 잠 못 주무실 텐데.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턱을 쓰다듬으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무언가 결심한 듯 무릎을 탁 쳤습니다. 여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이라니요? 제 말은 듣지도 않고 그는 탈의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큼지막한 공구 가방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도복 대신 말끔한 등산복 차림으로 갈아입은 그는 저를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가시죠. 제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낯선 남자의 차를 타는 것이 꺼려질 법도 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가 백마 탄 기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는 동안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옆집 남자와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걱정과 최장수 씨가 옆에 있다는 안도감이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굳게 닫힌 601호 옆집 문을 보자마자 숨이 막혀왔습니다. 최장수 씨는 제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혀를 찢찢 찼습니다. 낡은 아파트라 방범이 취약하구만. 여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여기다가 완벽한 방어막을 쳐드릴 테니까. 그는 공구 가방에서 주먹만 한 검은 물체를 꺼냈습니다. CCTV 카메라였습니다.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이런 비싼 걸 달아도 되나요? 이런 거 하나만 달아놔도 효과는 만점이에요. 별로 비싼 건 아니고 핸드폰으로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요. 저도 집 앞에 달아놓으려고 몇 개 사놨는데 마침 잘 됐죠. 그는 능숙한 솜씨로 현관문 위쪽 천장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드릴 소리가 복도를 울렸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설치가 끝나자 그는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는 카메라를 만족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노란색 스티커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방범 시스템 작동 중. 특별 순찰 구역. 그가 큼지막한 글씨가 쓰인 스티커를 현관문 정중앙 눈높이에 딱 붙였습니다. 그놈이 또 와서 문을 두드리면
이 카메라가 다 찍고 있다고 생각해서 도망갈 겁니다. 그리고 이 스티커를 보면 누군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줄 알고 겁먹겠죠. 그의 든든한 목소리에 마음속 깊은 곳에 박혀있던 불안의 뿌리가 뽑혀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스티커 한 장 붙였을 뿐인데 제 낡은 현관문이 난공불락의 성벽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 601호 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 몸이 조건반사적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옆집 남자 도연이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저희 쪽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부스스한 머리에 슬리퍼를 신은 그는 현관 앞에 서 있는 거구에 최장수 씨와 눈이 마주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최장수 씨는 저를 등 뒤로 감추듯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향해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였습니다. 거기 청년. 도연이 흠칫 놀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최장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지만 쩌렁쩌렁하게 복도를 울렸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이 내 누님 되시는데 밤마다 누가 문을 두드려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네. 내가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 범인 잡으려고 카메라 달아놨으니까 혹시 수상한 놈 얼쩡거리는 거 보면 바로 신고 좀 해줘. 알겠지?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최장수 씨는 일부러 형사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도연의 시선이 현관문 위에서 번쩍거리는 빨간 불빛과 대문에 붙은 노란 스티커 그리고 산만한 덩치의 최장수 씨에게 번갈아 머물렀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 아니 수고하세요. 도연은 횡설수설하며 황급히 쓰레기도 버리지 못한 채 다시 집 안으로 도망치듯 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옆집 문소리가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장수 씨가 껄껄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보셨죠? 저런 놈들은 강하게 나가야 꼬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이제 발 뻗고 주무세요. 저는 그를 올려다보며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처음으로 느껴보는 든든함이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너무나 따뜻하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제가 수줍게 권하자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혼자 계신 집에 남자가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호신술 수업이나 빠지지 말고 나오세요. 기세 아시죠, 기세. 그는 현관문 손잡이를 한번 단단히 확인해주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그의 넓은 등판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가 1층으로 내려갈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이상 정막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밖에 저를 지켜주는 보초병이 서 있는 것 같은 든든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장수 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지는 그의 차를 눈으로 쫓으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관문 앞을 지키던 카메라와 경고문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제 곁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최장수 씨는 매일같이 수업이 끝나면 저를 데려다 줬고 봉사활동으로 하는 야간 순찰 때도 한 번씩 제가 사는 아파트를 돌면 문자를 해줬습니다. 처음에는 호신술을 핑계로